함경북도 청진 제강소 용광로 폭발 사고로 남편을 잃은 박명희 씨는 그날부터 혼자서 시어머니와 12살 딸, 8살 아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유치원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었던 그녀는 장마당에서 중국산 약을 몰래 팔기 시작했고 결국 보위부에 체포되어 개천 교화소로 끌려갔습니다. 과연 그녀는 그곳에서 살아남았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은 2003년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진제 강소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온 동네를 뒤덮던 그 시절. 저는 유치원 교사였고 남편 철수는 제강소에서 일했습니다. 딸아이 은별이가 12살, 아들 민혁이가 8살이었죠. 시어머니까지 5식구가 모여 사는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제강소 사이렌 소리에 동네가 깨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도 그렇게 살았다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새벽 5시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고 저는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유치원 갈 채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관절이 안 좋으셔서 집에서 쉬셨지만 저녁이면 우리를 위해 국 한 그릇이라도 끓여 놓으셨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선생님, 이거 봐요 하며 달려오는 아이들 얼굴을 보면 피곤함도 잊었죠. 그 시절엔 배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장마당에 가야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버텼습니다. 남편 월급과 제 월급을 합치면 쌀 몇 킬로그램이라도 살 수 있었으니까요.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수남천 두 끼를 산책했습니다. 은별이는 아빠 손잡고 제잘제잘 학교 이야기를 했고 민혁이는 개구리를 잡는다고 물가에서 놀았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 살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렇게 말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06년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명희야, 큰일 났어. 제강소에서 사고가 났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을 다른 선생님께 부탁하고 미친 듯이 제강소로 달려갔죠. 제강소 앞에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용광로 폭발 사고래. 몇 명이나 다쳤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사람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덮여있는 몸들을 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냈을 때 거기 철수가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아무리 흔들어도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다녀오겠소 하며 웃던 그 사람이 은별이 민혁이 아빠가 이렇게 차갑게 누워있다니. 그날 밤 시어머니는 통곡하셨고 아이들은 아빠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저는 울 수도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라 내 식구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 집의 평온한 일상은 끝이 났고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우리 집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제강소에서 위로금이라고 준 게 고작 쌀 20kg이었어요. 이걸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허탈했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관절염 약이 필요하셨고 은별이와 민혁이는 하루 3끼를 먹어야 했으니까요. 유치원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었습니다. 그때가 2006년 여름이었는데 그 시절 우리나라도 어려웠지만 북한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배급은 나오지 않고 전기는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유치원 끝나고 장마당으로 달려갔어요. 중국에서 넘어온 옷가지라도 팔아보려고요. 장마당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중국산 양말이나 수건을 팔았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유치원 가고 오후 4시에 퇴근하면 바로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밤 10시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벌써 잠들어 있었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하셨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마당에서 만난 순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명희야, 중국산 약이 잘 팔린다더라. 북한 약은 효과도 없잖아. 순자 언니는 예전에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관절염 약을 구하려고 병원에 갔지만 의사 선생님이 약이 없소 하시더군요. 돈을 더 들여도 소용없었어요. 언니, 그 약 어떻게 구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순자 언니는 주위를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 쪽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돼. 근데 위험해. 걸리면 큰일 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물건 파는 것도 불법인데 약까지 팔면 더 큰 처벌을 받는다는 거려.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파서 신음하시는 걸 보면 가슴이 찢어졌어요. 은별이는 엄마, 나 배고파 하고
민혁이는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두 번만 하자. 시어머니 약값만 모으면 그만두자.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시작했어요. 순자 언니 소개로 중개상을 만났습니다.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인데 중국에서 약을 몰래 들여온다고 했어요. 두통약, 소화제, 관절염약 이런 거 잘 팔려요. 중개상이 보여준 약들은 포장도 깨끗하고 효과도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돈을 모아서 약을 샀어요. 처음 약을 팔았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러다 걸리면 어떡하지? 하지만 사람들이 약을 사가면서 이거 효과 좋네요 하는 말을 들으니 조금씩 용기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께도 약을 드렸더니 아이고, 명희야, 이거 먹고 나니까 훨씬 나아졌다 하시더군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약 장사로 번 돈으로 쌀도 사고 아이들 옷도 샀어요. 은별이한테 새 운동화를 사주었을 때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엄마, 고마워요 하며 안기는 딸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것밖에 방법이 없잖아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25 때도 그랬다잖아요. 전쟁통에 살려고 사람들이 별짓을 다 했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법을 어기는 건 알지만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 내 식구를 먹여 살리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을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2007년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가을부터 국경 단속이 갑자기 심해졌어요. 김정일이 중국산 물건 단속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장마당 상인들이 하나둘씩 잡혀갔고 저도 불안했지만 계속 장사를 했어요. 그만두면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그날도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보위부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다들 움직이지 마.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저는 약 보따리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너, 이게 뭐야? 보위부원이 제 보따리를 뒤졌습니다. 중국산 약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건.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인연이 중국 약을 밀거래했네. 따라와. 손목이 묶였어요. 장마당 사람들이 멀리서 안타깝게 쳐다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끌려가면서 한 가지 생각만 했어요. 은별이, 민혁이, 어떡하지? 보위부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한겨울인데 난방도 안 들어왔어요. 조사관이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감히 국가를 배신해. 중국산 약을 파는 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아이들이 굶어서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끄러. 변명하지 마. 조사관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넌 어디서 약을 구했어? 중개상이 누구야? 다 불어. 저는 순자 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언니를 팔아넘길 수는 없었어요. 혼자 했습니다. 국경에서 만난 사람한테 샀는데 이름도 몰라요. 거짓말을 했죠. 며칠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가장 괴로웠던 건 아이들 생각이었습니다. 은별이가 밥은 먹었을까? 민혁이가 울고 있을까? 시어머니는 관절도 안 좋으신데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실까? 미칠 것 같았어요. 보름 후에 판결이 났습니다. 박명희, 중국산 의약품 밀거래 및 불법 판매 혐의로 교화소 3년형에 처한다. 3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3년이면 은별이가 15살, 민혁이가 11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아이들이 어떻게 살까요? 제발, 제발요. 아이들이 있어요. 시어머니도 아프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법은 법이다. 네가 저지른 죄를 생각해라. 저는 끌려나가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재판장 밖에 시어머니와 은별이가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해 서 계셨고 은별이는 울면서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민혁이는 할머니 치마폭에 매달려 있었고요. 어머님, 아이들 부탁해요. 제가 꼭 돌아올게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트럭을 타고 교화소로 가는 길은 끔찍했습니다. 저처럼 죄를 지었다는 여자들이 20명쯤 함께 탔어요. 다들 지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는 내 아들을 누가 돌보나 하며 중얼거렸고 어떤 여자는 그냥 멍하니 앞만 봤어요. 개천 교화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철조망 높이 쳐진 교화소를 보는 순간 나는 이제 끝났구나 싶었어요. 간수가 소리쳤습니다. 이년들아,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여기선 사람이 아니야. 개만도 못해. 그날 밤 춥고 좁은 감방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욕심 부렸어.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일었어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까지. 북한 체제는 그걸 범죄라고 했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친 게 죄가 되는 나라, 그게 북한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지옥 같은 교화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화소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옥수수 농사, 벽돌 나르기, 탄광 작업, 여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시켰습니다. 밥은 하루 2번, 옥수수죽에 소금만 조금 넣어준 게 전부였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 새로운 여자들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순자 언니가 있었습니다. 언니, 제가 달려가자 순자 언니도 저를 알아봤어요. 명희야, 너도 여기. 언니는 저처럼 중국산 의약품 팔다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저 때문에요. 보위부가 저를 조사하면서 언니 이름을 알아낸 거였어요. 언니, 미안해요. 제가 언니까지. 저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언니는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지. 너한테 그런 일 시킨 게 내가 미안해. 언니는 예전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였는데 병원 약품을 몰래 빼돌렸다가 해고당했대요. 그 후로 약 장사를 했던 거죠. 같은 감방에는 또 다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이라는 30살 여자는 나만 영화 CD를 팔다가 걸렸다고 했어요. 영화 한 편 본 게 무슨 죄라고. 영희는 분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중국 장사하다 죽고 혼자 어린 딸 키우려고 장마당에서 CD 팔았대요. 금순 언니는 50살이었는데 식량배급소에서 일하다가 쌀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잡혀왔어요. 내가 쌀을 빼돌린 게 아니라 상부에서 쌀을 안 줬는데 내 탓을 한 거야. 금순 언니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딸이 셋인데 시집도 못 보냈다며 한숨만 쉬었어요. 우리 4명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다들 비슷한 사연이었거든요. 남편 없이 혼자서 아니면 가족을 먹이려고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긴 여자들. 밤에 누워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 아들이 지금 10살인데 얼마나 컸을까. 우리 딸이 엄마 보고 싶다고 울겠지.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 생각이었습니다. 은별이와 민혁이가 잘 지내고 있을까? 시어머니는 관절염이 더 나빠지지 않으셨을까?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순자 언니도, 영희도, 금순 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버텼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언니들, 나 여기서 못 살 것 같아.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영희는 그날 간수한테 심하게 맞았거든요. 벽돌을 제대로 못 날랐다고요. 영희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순자 언니가 영희를 안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가자. 여기서 죽을 순 없잖아. 순자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가다니, 그게 가능해. 금순 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순자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보니까 탈출한 사람들도 있대. 우리도 할 수 있어.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탈출? 정말 가능할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언니, 걸리면 총 맞아 죽잖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죽을 수도 있어. 순자 언니가 말했어요. 근데 명희야, 여기 있어도 우리 죽어. 이렇게 일하다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영양실조로 죽거나 어차피 죽을 거면 한번 시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영희와 금순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딸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나도 우리 딸들이 시집 가는 거 보고 싶어.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4명의 여자, 모두 가족을 위해 여기 들어왔고 모두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좋아. 같이 나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3년 있으면 은별이, 민혁이 얼굴도 못 알아볼 거야. 죽기 살기로 탈출하는 게 나아. 그날 밤, 우리 4명은 손을 맞잡았어요. 우리 꼭 살아서 나가자. 가족한테 돌아가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우리는 목숨을 걸기로 했어요. 그게 2008년 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탈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탈출 계획은 신중하게 세워야 했습니다. 순자 언니가 주도했어요. 언니는 머리가 좋아서 간수들 순찰 시간, 철조망 위치, 경비가 약한 곳을 다 파악했습니다. 가을에 농장 작업 나갈 때가 기회야. 그때 도망치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빵 한 조각이라도 몰래 모아뒀고 낡은 천으로 발사계를 만들었어요. 금순 언니는 간수한테 잘 보여서 바깥 작업조에 배치받았고 우리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언니들 떨리지?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히 떨리지. 근데 할 수밖에 없잖아. 저는 은별이와 민혁이 얼굴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2008년 10월 어느 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옥수수 수확 작업조에 배정받아 교화소 밖 농장으로 나갔어요. 간수가 2명 따라왔지만 넓은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되니까 일일이 감시하기 어려웠죠. 지금이야, 순자 언니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옥수수밭 사이로 기어들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누가 없어졌어. 어디 갔어. 뒤에서 간수들이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50살인 금순 언니가 헉헉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언니, 조금만 더. 제가 언니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산길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추격조가 따라오는 거였죠. 빨리, 빨리. 순자 언니가 앞장서서 뛰었습니다. 가시나무에 옷이 찢기고 얼굴이 긁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산속 동굴에 숨어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다들 괜찮아? 순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다들 피투성이었지만 살아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 영희가 물었습니다. 두만강까지 가야 해. 거기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야. 두만강까지는 사흘을 걸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어요. 모아뒀던 빵을 조금씩 나눠 먹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금순 언니가 배고파 하며 주저앉으려 하자 우리가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언니, 조금만 더 가요. 우리 딸들 생각해요. 사흘째 되던 밤, 드디어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다. 순자 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강 건너편이 중국이었어요. 자유가 있는 곳. 아니, 적어도 교화소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건너?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물이 생각보다 세 보였거든요. 헤엄쳐가는 수밖에 없어. 10월이니까 물이 차지만 할 수 있어. 순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남편한테 기도했어요. 여보, 우리 좀 도와줘. 먼저 순자 언니가 들어갔습니다. 물이 얼음장 같아. 언니가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우리도 하나씩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물이 정말 차가웠어요. 손발이 금방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놓치지 마.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강을 건넜어요.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금순 언니가 갑자기 으악 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물에 빠진 거였습니다. 언니. 저는 언니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웠어요. 순자 언니와 영희가 급히 와서 함께 금순 언니를 끌어올렸습니다. 금순 언니는 물을 뱉으며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야. 순자 언니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헤엄쳤어요. 젊지 않은 몸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엄마의 힘,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어요. 드디어 강 건너편 땅을 밟았습니다. 해냈어. 우리 해냈어.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는 온몸이 젖고 떨렸지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언니들 고마워. 언니들 아니었으면 못 왔어.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함께 해낸 거지. 하지만 기뻐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여기는 중국이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위험했어요.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되니까요. 빨리 가자. 여기서 멀리 떨어져야 해.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어요. 중국 땅을 밟았지만 자유를 얻은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도망자였어요. 젖은 옷을 입은 채로 떨면서 걸었습니다. 조선족 마을을 찾아야 해. 거기 가면 도와줄 거야. 순자 언니가 말했어요. 같은 핏줄이니까 도와주지 않겠냐는 희망이었죠. 새벽녘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에 한글이 쓰여 있는 걸 보고 조선족 마을인 걸 알았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북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문이 열리고 50대쯤 되는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우리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탈북자들이네. 빨리 들어와. 아주머니는 우리를 집 안으로 데려갔어요. 옷부터 갈아입어. 감기 걸리겠어. 따뜻한 물로 씻고 마른 옷을 입으니 살 것 같았습니다. 밥 먹어. 많이 배고프지? 아주머니가 밥상을 차려줬어요. 하얀 쌀밥에 김치, 된장찌개. 얼마 만에 보는 음식인지.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한다. 아주머니는 우리를 안타깝게 쳐다봤어요. 아주머니 이름은 김순애 씨였습니다. 조선족인데 남편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신대요. 나도 북에 친척들이 있어. 니네들 보니까 내 식구들 생각나네. 순애 아주머니는 며칠 동안 우리를 숨겨줬습니다. 공안들이 탈북자 단속을 심하게 해. 조심해야 해. 우리는 낮에는 집 안에만 있고 밤에만 조금 나왔어요. 순애 아주머니가 교회 목사님을 소개해줬습니다.
목사님이 탈북자들 많이 도와주신대. 한국 가는 것도 도와주실 거야. 희망이 생겼어요. 한국, 진짜 자유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니. 하지만 한 달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희가 장을 보러 나갔다가 중국 공안한테 잡힌 거예요. 저녁 때가 되어도 영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영희가 왜 안 와? 우리는 불안했어요. 밤늦게 순애 아주머니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 영희가 공안한테 잡혀갔대. 뭐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영희가. 순자 언니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금순 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북으로 송환되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송환되면 교화소가 아니라 정치범수용소로 갈 거예요. 탈출한 죄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 영희가 너희 있는 곳을 말할지도 몰라. 순애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영희는 그런 애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알아. 근데 공안들이 고문하면 어쩔 수 없어. 빨리 다른 곳으로 가야 해. 우리는 그날 밤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순애 아주머니가 목사님한테 연락해줬어요. 목사님이 다른 곳에 숨겨주실 거야. 거기서 한국 가는 것도 도와주신대. 우리는 아주머니한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 평생 못 잊어요. 괜찮아. 우리 다 같은 민족 아니냐. 잘 가고 한국 가서 잘 살아라. 아주머니는 우리 손을 꼭 잡아줬어요. 저는 영희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교화소를 탈출하고 강을 건넜는데 이렇게 헤어지다니. 목사님 차를 타고 다른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금순 언니가 조용히 울고 있었고 순자 언니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영희야, 미안해. 우리만 살겠다고 영희를 두고 온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언니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라도 꼭 한국 가야 해. 그래야 영희를 도울 수 있어. 한국 정부가 북한 사람들 구출도 해준다면서요? 순자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살아야 영희도 구할 수 있어. 새로운 은신처는 또 다른 조선족 집이었습니다. 이번엔 나이 많은 할머니 댁이었어요. 여기서 한두 달 있다가 한국으로 가는 거야. 목사님이 브로커를 소개해 주실 거래. 한국,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영희 없이 가는 게 마음이 아팠지만 우리는 살아야 했습니다. 영희와 헤어진 게 너무 아팠지만 살아있어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서너 달은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공안한테 잡힐까봐, 신고당할까봐. 하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준 조선족분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같은 핏줄이라고, 같은 말을 쓴다고 도와주신 그분들.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2009년 2월, 목사님이 브로커를 소개해줬습니다. 김 선생이라는 조선족 남자였는데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주는 일을 한대요. 한국까지 가는데 사람당 500만 원씩이야. 근데 너희는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국 가서 갚으면 돼. 50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 알지만 그때 저희한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선생은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면 돼 하고 설명했어요. 일주일 후 출발했습니다. 우리 셋과 다른 탈북자 서너 명이 함께 버스를 탔어요. 여권은 가짜야. 절대 말하지 마. 김 선생이 경고했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까지 버스로 이틀이 걸렸어요.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좁은 차 안에서 밤을 새우고 제대로 씻지도 못했습니다. 밥도 하루 한두 끼만 먹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한국만 가면 된다고, 조금만 더 버티자고. 태국에 도착했을 때 순자 언니가 쓰러졌습니다. 언니, 열이 펄펄 끓었어요. 말라리아였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브로커가 난감해했어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병원 가면 신분 확인하잖아. 그럼 다 끝나는 거야. 우리는 약국에서 약을 사서 언니를 돌봤습니다. 금순 언니와 제가 교대로 언니 옆을 지켰어요. 명희야, 미안해. 내가 짐만 되네. 순자 언니가 힘없이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언니 아니었으면 우리 여기까지도 못 왔어요. 언니가 계획 다 세우고 이끌어줬잖아요. 일주일 동안 순자 언니를 간호했습니다. 다행히 약이 듣기 시작했어요. 열이 내리고 정신도 차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가자. 언니가 일어나려 했지만 여전히 약했어요. 우리는 언니를 부축하며 이동했습니다. 태국에서 방콕으로 가는 도중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 검문이었어요. 여권 보여주세요.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브로커가 뭔가 설명했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 사람들 여권이 가짜 같은데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끝났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브로커가 경찰한테 뭔가를 슬쩍 건넸어요. 돈 봉투였습니다. 경찰은 잠깐 망설이더니 받아들었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그 말과 함께 우리를 보내줬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우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위험했네. 금순 언니가 가슴을 쓸어내었습니다. 브로커는 태국 경찰은 돈 주면 넘어가. 하지만 다음부턴 조심해야 돼 하고 말했어요. 드디어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저기야. 브로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큰 건물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들어가면 한국 직원들이 도와줄 거야. 탈북자라고 하면 받아줘. 브로커가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 평생 못 잊어요. 우리는 인사를 했어요. 괜찮아. 잘 살아라. 브로커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대사관 문 앞에 섰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어요. 다 왔어. 정말 다 왔어. 금순 언니가 울먹였습니다. 순자 언니도 눈물을 흘렸고요.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교화소를 탈출한 지 반년.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한국 직원이 물었어요.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은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들 탈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희, 제가 깜짝 놀라 외쳤어요. 구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희였어요. 언니들, 영희가 달려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영희야, 어떡해. 중국에서 잡혔다면서? 잡혔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매물 주고 풀려났대요. 그래서 혼자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다행이야. 정말. 우리는 울고 웃었습니다. 4명이 다시 만났어요. 함께 교화소를 탈출하고 강을 건너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거예요. 우리 정말 운이 좋았어. 순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가는 거야. 영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이제 진짜 자유야.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교화소 감방에서 약속했던 그 말. 우리 꼭 살아서 나가자. 우리는 해냈어요. 그렇게 우리 넷은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의 그 느낌.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 높은 건물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들, 우리 해냈어. 공항에서 정부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안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 끝났구나.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구나. 순자 언니도, 영희도, 금순 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3달 동안 한국 생활을 배웠습니다. 은행 쓰는 법, 지하철 타는 법, 휴대폰 쓰는 법. 모든 게 신기했어요. 특히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언니, 여기 마트 가봤어. 영희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말했어요.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대. 저도 처음 마트에 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일, 고기, 채소.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하나원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 생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생겨서 처음 한 일이 북한 소식 찾아보기였어요. 인터넷으로 북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은별아, 민혁아, 지금 어떻게 지내니?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밤마다 울었어요. 하나원 상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북에 계신 가족들 연락하는 건 위험해요. 자칫하면 그쪽 가족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알고 있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살아있는지 건강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금순 언니도 세 딸들 걱정에 밥을 못 먹었습니다. 3개월 후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줬고 집도 알선해줬어요. 우리 넷은 서울 근처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언니들, 우리 자주 만나자. 서로가 가족이잖아. 영희가 말했어요. 그래, 우리가 여기서 만난 가족이지.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사람들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북에서 왔어요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기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피했습니다. 차별도 있었어요. 일자리 구할 때 탈북자는 안 돼요 하는 곳도 있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순자 언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원에 취직했습니다. 금순 언니는 청소 일을 하셨고요. 저는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하게 됐어요. 북한에서 유치원 교사였던 경력이 도움이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적응했어요. 지하철 타는 것도 익숙해지고 마트에서 물건 사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자유였어요. 오늘은 뭐 먹을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누가 감시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1년쯤 지났을 때 영희가 식당을 차렸습니다. 언니들, 내가 식당 차렸어. 북한 음식도 팔고 한국 음식도 팔 거야. 우리는 다들 기뻐했어요. 주말마다 영희네 식당에 모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그때 이야기를 나눴죠. 영희야, 그때 교화소에서 탈출하자고 했을 때 기억나? 순자 언니가 물었어요. 기억나죠. 진짜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해냈어. 함께여서 가능했어.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그리움이 있었어요. 저는 은별이와 민혁이 생각을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일까? 공부는 잘하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금순 언니도 딸들 이야기만 나오면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혼자만 살려고.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있어야 나중에 만날 수 있잖아요. 제가 위로했지만 사실 저도 똑같았어요. 죄책감과 그리움. 북에 둔 가족들.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고향에 가는 거예요. 청진 송평동, 수남천 둑길. 아이들 데리고 산책하던 그곳에 가고 싶어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순자 언니는 요양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고, 영희는 식당을 운영하고, 금순 언니는 교회에서 청소 일을 하세요. 우리 넷은 여전히 자주 만나요. 함께 교화소를 탈출했던 동지들, 이제는 가족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대한민국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북한에 계신 여러분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꼭 아이들을 찾아갈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유를 지키며 희망을 품고 우리의 이야기가 북한에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